생물 다양성과 함께하는 논 24절기인데 저는 꼭 24절기에 맞춘다기보다는 논농업이 우리 문화에서 그 시절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저절로 절기가 그냥 맞아 떨어지는 지점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꼭 24절기인가 요때는 뭘 하고 요때는 뭘 하고 이거보다는 저절로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예, 그러니까 4가지 주제로 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럼 24절기가 어떻게 형성됐는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음력이 아닌 태양력을 중심으로 해서, 네, 1년을 24등분으로 나눠서 보니까 약 15일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 정도가 차이가 난다, 간격이. 이건 태양력을 중심으로 했었다. 근데 처음에 24절기가 들어왔었을 땐 중국에서 들어왔다 보니까 우리하고 조금은 안 맞는 성향이 좀 있었었는데, 그걸 우리 조선시대에 이걸 다시, 우리 영화, 천문이라고 하는 영화 옛날에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나요. 거기서 보면은 중국 거 100개 갖고 와서 우리 걸로 다시 바꾸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었죠. 장영실하고 세종당에 정말 있었던 일들인 거거든요. 조금 더 극화돼서 더 극적으로 표현을 했을 뿐이지 우리 조상들이 이걸 굉장히 오랫도록 우리 거화 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먹거리를 들로 산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들과 산의 원리를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기록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24절기를 최대한 잘라서 여기서 더 자르기도 하죠. 예, 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이 바로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4개가 절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5개, 그 안에 5개씩이 들어가고 그 안에를 또 3개로 나누어서 후라고 해가지고, 예, 더 세밀하게까지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앙부일구를 많이 보셨죠? 예, 정말 대단해요. 가서 보면은 이 안에 줄까지 있어서 하지 때는 요 줄에 맞춰서 보고 동기 때는 요 줄에 맞춰서 봐라. 이 줄까지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조상들 정말 대단하다. 우리 과학이 이렇게 발전을 했었는데 왜 과학이 발전을 안 한 것처럼 느껴졌을까? 왜 그랬을까요? 정말은 우리가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꼭 서양에서 모든 과학이 온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순환농업, 경축 순환농업을 보면 다 일본 책을 갖다 베껴놓고서 보세요. 근데 우리 순환농업의 근간은 어디 있냐? 우리 방법의 근간은 어디 있냐면 고려사에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부터 이미 2년 3작을 해라. 이런 1년은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는 휴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목축업 닭을 키우거나 아니면 뭐 염소를 키우거나 하고 걔네들이 똥을 싸서 충분히 거름지면 그 다음에 다시 농사를 짓고 이미 경축 순환농업이 고려사에 고려책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외국에서 가져온 것처럼 이게 왜 그랬느냐 하면은 바로 역사학자들이 정사만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예, 우리 민족사를 한 게 아니라 정사, 그러니까 국가의 커다란 정치에 해당되는 쪽에다 너무 많은 투자를 했고요.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있냐면 향토사에 있는 거예요. 향토에서 우리 동네 비가 많이 와서 이 비가 많이 와서 천방이 무너졌는데 몇 명이 동원을 해서 여기를 고쳤고 이런 건 다 향토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역사학자들이 향토에 내려서 향토사하고 있는 역사학자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논문 발표도 또 안 하세요. 그냥 자기가 혼자 공부하고 마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이해를 못 하세요. 농업 이해를. 역사학자시다 보니까 한문을 읽었어. 근데 이게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의 책 중에 경산,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삼각함수가 다 나와 있는 거 아세요? 지금도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을 못 해내고 있어요. 수리학자는 한문을 모르고 한문을 잘하는 사람은 수학을 몰라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삼각함수가 그때 이미 다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문이 가능했던 거예요. 삼각함수가 없이는 천문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요때 지구는 둥글다란 개념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계절도 나오고 다 나왔던 건데, 예, 그렇지 않고는 이 방법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구일체 이 네, 기구가 나오는 데까지는 그 계산이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남중고도 이거 계산을 다 삼각함수로 풀어야 가능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그걸 안 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니거든요. 이걸 수학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은 있거나 한 분 하신 분이 수학을 좀 아시면 이게 풀릴 텐데 안 풀리는 거죠. 저는 전공이 수학입니다, 사실은. 제가 가르쳤던 아이의 엄마가 저기 앉아 계셔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실은 하늘의 이치를 읽었다는 것은 이미 수학적으로 다 완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서양보다 더 빨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근거 자료를 다시 저희가 찾아내야지 될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24절기라 하는 것을 우리 요걸로 다시 우리 거화 시키는 작업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24절기에 해당되는 세시풍섭을 논과 원령이라고 하는 책자에 자세히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기, 아까 절, 기, 후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었죠. 절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크게 4개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하나를 놓고 말하는 거고요. 거기를 다시 5개로 나누어서 하나하나를 절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 15일을 5일 간격으로 해서 후라고까지, 그래서 기후, 후가 바뀌는 거예요. 기를 통해서 후가 바뀌는 거, 기후라는 말이 그렇게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가 바뀐다는 건 날씨가 바뀐다는 얘기인 거고, 기후 변화가 온다는 얘기인 거고, 그 기후 변화에 맞는 생물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후만 알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걸 전체를 사실은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생물이 나타나고 거기에 만들어진 식재료가 바뀌면 거기에 의해서 민속문화, 먹거리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다. 먹거리부터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취미생활이고 우리가 당장 먹어야 되니까 먹거리부터 하는 게 맞긴 하나 가장 마지막이 먹거리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정점, 활용 정점을 찍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후에 맞는 활용 정점을 찍는 게 먹거리다. 마지막이 먹거리다. 자, 저는 이제 절기보다도 민속 문화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새해 첫날 뭐 먹죠? 떡국. 떡국의 재료가 뭐죠? 쌀. 우리는 쌀부터 시작해요. 모든 1년의 시작은 쌀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쌀로 끝나거든요. 예. 왜 하필이면 가래떡을 갖고 떡국을 만들었을까? 우리가 쌀을 처음에 먹었을 때 어떻게 먹었을까요? 맨 처음 쌀을 먹었을 때. 그쵸. 처음에는 도구가 없어요. 도구가 없어서 까는 기계도 없었었고요. 절구 형태, 돌과 돌로 해가지고 그냥 하면은 여기 물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껍질은 위에 다 뜹니다. 그러니까 껍질 버리고 물 따라내고 그 안에 있는 이걸 먹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먹던 것을 이걸 물기를 빼고 찌는 걸 했어요. 나무 잎사귀에다가 이 앙금을 덜어갖고 쪄서 이게 떡의 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밥이 쌀로 해먹는 건 밥을 생각하시는데 태초에 밥이 아니라 떡이 먼저다. 그러니까 날 걸러 먹는 거 이상 그 다음으로 화력을 이용해서 했던 건 바로 그 다음이 떡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떡은 지금처럼 이렇게 부슬부슬 막 이렇게 살려갖고 하는 떡이 아니라 그냥 잎사귀에다 도구가 편편치가 않으니까 이렇게 잎사귀에다 싸가지고 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눌러진 떡이에요. 지금처럼 백설기가 아니라 눌러진 떡. 그래서 쭈물쭈물 해가지고 먹었던 가래떡. 그러니까 시작의 원리가 가래떡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떡국 한 그릇 먹어라. 말부터가 떡국 한 그릇 먹는 게 한 살 먹는 거였었잖아요. 이게 떡이라고 하는, 쌀이라고 하는 게 우리 문화의 첫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정월 대보름이 오는 거죠. 그 다음 명절로 따지면. 정월 대보름에 지금 쥐불놀이 하고 있죠. 달집 태우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 쥐불놀이가 먼저였을까요? 달집 태우기가 먼저였을까요? 쥐불놀이가 먼저였을까요? 쥐불놀이. 쥐불놀이를 왜 했을까요? 그쵸.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논둑을 태워주는 걸 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정월 대보름 정도면 눈이 한쪽에 와 있고 그래서
불이 번지는 것이 방지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솔가지 하나씩을 들고 지불놀이 하면 솔가지 들고 있다가 넘어갈 것 같으면 두드려서 꺼주는 역할들을 했었던 거죠. 지불놀이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지불놀이를 해야 모든 병균들이 거기 알집들이 논둑에 있죠. 사실 논 안에는 별로 없습니다. 왜? 논은 물이 있었던 지역이라서 거꾸로 물속에 사는 곤충들은 해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논둑에 이제 해충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논둑에다가 알라놨던 것들을 우리가 쉽게 죽이는 방법은, 그때는 약이 없어요. 쉽게 죽이는 방법은 화력으로 죽이는 방법이었던 거죠. 네. 화생방자는 우리 그때부터도 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 옛날부터도. 그래서 논둑에 먼저 불을 놓고 나면, 네. 그 다음에 모든 잡동사니를 갖다 놓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주술적인 샤머니즘이 약간 들어가는 거죠. 빵빵 소리가 나면 귀신이 그 소리에 물러날 거라는 생각에 대나무를 갖다가 세워서, 사실 대나무 안에다가는 그 해에 옛날에는 정말 땔감이 나무였었고, 모든 고추대나 들깨대나 이때 이거 굉장한 땔감이었기 때문에 그런 잡동사니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은 집에서 이미 땔감으로 했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냐면, 물 이렇게 따라서 흘러가던 지푸라기를 이런 것들을 마을에서 건져 놓거든요. 건져 놨었던 이런 것들을 모아 놓고 달집을 만들어서 불을 붙여서 이제 정말 축제 아닌 축제를 한 거죠. 이렇게 됐던 게 바로 정월 대보름입니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은 이렇게 쥐불놀이 하고 나면 이렇게 논둑이 드러나 보일 거 아니에요. 풀이 다 타고 없으니까. 그러면 논둑에 구멍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구멍을 메꾸는 작업이 뭐냐면 지심받기예요. 왜 구멍이 생겼을까? 겨울에 미꾸라지가 논둑을 뚫고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드렁어리가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거 논둑이 풀이 이렇게 자랐을 때는 그 구멍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쥐불놀이 하고 나면 구멍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꽉꽉 눌러줘야 되는데 이거 누르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안 되면 삽으로 갖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밟아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 동네 사람인데 같이 해야지 되는, 혼자는 너무 힘들어. 같이 이왕이면 놀아가면서 지심받기 하면서 깽가루 치고 이러면서 놀았던 게 우리 함께 했던 공동체 문화였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문화는 다 논의 기반입니다. 사실은 갓작물은 이제 음식에서 약간의 양념이었었고요. 근간은 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쥐불놀이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지심받기도 마찬가지. 땅을 밟아주는 거잖아요. 땅을 왜 밟겠어요? 귀신 나가라고? 그건 아니고요. 네, 농사 짓기 전에, 물 넣기 전에 물이 새나가는 구멍을 막기 위한 거였던 거예요. 물을 보존해야지 되는 논둑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논둑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심받기를 했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3월 삼진날 쑥개떡 해먹죠? 쑥개떡만 해먹나요? 화전도 부쳐 먹죠. 요게 이제 3월 삼진날. 음력으로 4월 중순 정도. 네. 절기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전통 문화를 먼저 말씀드리고 절기로 넘어가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밀가루가 많이 있었을까요? 지금 밀가루가 가장 흔한 거지만 옛날에 밀가루 많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어저께 있으면 결혼을 일륜지 대사를 했을 때 국수 먹여주냐는 얘기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국수라는 것은 굉장한 행사였을 때 먹는 거지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었었던 거죠. 우리 밀이 그렇게 귀한 나라였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밀이 남쪽밖에 안 되잖아요. 예, 북쪽에는 사실 밀이 잘 안 돼요. 일조권상 안 맞아요. 맞추려면은 6월 말까지 놔두면 밀 수확해요. 근데 밀 수확량하고 쌀 수확량으로 봤었을 때 어떤 게 더 많아요? 쌀 수확량이 훨씬 많아요. 보관 방법도 밀보다는 쌀이 훨씬 오랫동안 보관해요. 우리는 쌀을 숭상했지 밀을 숭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모작을 할 수 있는 남쪽 지역에만 밀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은 밀로 저런 걸 해먹는 게 아니라 다 쌀가루로 해먹었던 것들이죠. 예, 화전도 쌀로 해요. 아시죠? 요즘은 밀가루 막 이렇게 하셔갖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원래 쌀로 하셔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전이나 쑥개떡 이런 걸 해먹은 게 3월 3일. 그 다음에 5월, 음력으로 5월로. 우리는 홀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정월 초하루 1월 1일, 3월 3일날, 단오날 5월 5일날, 7월 7서, 9월 9일은 중앙절. 이렇게 저희가 굉장히 그렇게 중요시했던 게 홀수가 겹치는 날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었어요. 그래서 단오날 신윤복의 단오 풍경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머리 감고 있고 이 모습만 있는데 단오날 머리만 감았을까요? 군에도 뛰고 씨름도 하고 정월 요즘은 보면 천하장사 만만세를 추석 때 하더라고요. 추석 때가 아니고 원래는 이때 했었던 거죠. 단오 날. 네. 왜 단오 때 그런 행사들을 했었을까라는 거예요. 단오 때. 음력 단오면은 양력으로 며칠 정도 될까요? 6월 10일 정도? 그쵸. 6월, 물론 윤달이 들어있는 달은 조금 더 뒤로 가고, 윤달이 뒤에 그 해지만 10월달에 윤달 들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당겨져서 5월 맞을 수도 있고. 단오. 이 단오가 지금은 모내기를 언제 하죠? 우리 5월 20일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6월 10일 사이에 모내기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정말 24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짓던 시절 모내기는 6월입니다. 6월 보름때 정도 해서 보리 수확을 6월 15일 정도 해요. 보리 배 내고 이틀 만에 모내기 들어가고 그래서 옛말에 그때는 정말 하지망종 이때는 오줌 누러 갈 시간도 없어서 바지에다 오줌 싸가면서 일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바쁜 시절이에요. 뭐냐면 보리도 수확해야 되지. 거기에 벼도 들어가야 되지. 얼마나 바빴겠어요. 지금처럼 기계가 띡 심던 때도 아니고 손으로 심던 시절에. 근데 그 옛날에는 한 사람이 심는 게 200평을 심어요. 한 사람이 200평을 심는다고 그래도 뜨락을 생각을 하면 이건 엄두가 안 나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힘든 일을 앞두고 힘을 모아야 했던 거예요. 이 힘든 일을 아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힘든 일 같이 하자 그러면 정말 지치거든요. 그러니 단오날 다 모이자. 그리고 우리 힘을 좀 보태자. 이게 공동체에서 아싸아싸 힘 모으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자랑도 좀 해보고 아싸 이 힘을 가지고 그래서 손 맞춘다고 하잖아요. 네. 일을 하는데 짝이 잘 안 맞으면 능률이 없잖아요. 이 짝 맞추는 역할 힘자랑을 하면서 나하고 힘이 비슷한 사람끼리 짝이 돼서 일을 해야 일 효과가 있고 비율을 맞춰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자랑도 하고 이랬던 게 단오날 축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모내기는 5월달이 아니고 송모내기는 6월달에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이제 추석이 된 거죠. 자, 추석이 음력으로? 그쵸. 그럼 양력으로는? 9월 말 정도. 9월 말이면 벼가 있나요? 아직 안 익죠. 근데 왜 추석을 거기다 가지고 했을까요? 먹을 거에 좀 풍부해야지 되는데 한가위만 하거라 라고 할 정도로 먹을 거리가 풍부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일들도 아직 덜 익었어요. 사과도 안 익고 배도 안 익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도 추석이 졌대요. 추수가 힘들어요. 힘드니 우리 같이 힘 모아서 다시 뭐든지 힘들기 전에 힘 모으는 것들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농사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벼 품종을 달리 심어요. 추석이 앞에 있으면 조생종을 아주 이런 조생종 여명 같은 것을 논에다 심고요. 그리고
추석이 조금 뒤에 있으면 중생종을 가지고 해먹을 수 있고요. 근데 추석이 굉장히 빠를 때가 있어요. 막 9월 15일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명 갖고도 안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올개미살이라고 하잖아요. 찐쌀. 이걸 덜 익은 벼를 그냥 까면은 다 부스러져 버리니까 덜 익은 벼를 채취를 한 다음에 그걸 증기로 찝니다. 그래서 말린 다음에 껍질을 까면 이게 속 안에서 굳어지잖아요. 그래서 찐쌀을 중심으로 해서 쫀득쫀득하죠. 이 찐쌀 먹어보면 이렇게 잘 부스러지지 않게 만든 다음에 그거 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이랬었죠. 네, 그렇게 추석이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갖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언제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해에 언제 추석이 있느냐에 따라서 벼 품종까지도 바뀌었더라고요. 그럼 올해 요거 심었는데 내년에 이걸 심으면 벼가 어떻게 될까요? 1년 그걸 안 심었는데 그 다음에 씨앗이 없어질 것 같죠. 감사하게도 벼는 30년을 놔둬도 발화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윤달이 4년 터울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4, 5년씩 그냥 씨앗 묵혀놓는 거예요. 죽어도 이 씨앗은 안 먹는다. 박곡식 씨앗은 안 먹는다가 아니에요. 벽씨를 안 먹는다예요. 사실은 식량이 될 수 있는 씨앗, 채소 씨앗이 아니라 식량이 될 수 있는 씨앗을 대고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먹는다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벽씨, 요즘 토종 씨앗들 보면은 벽씨는 정말 국가 정책상 토종벼를 못 심게 했었던 70년대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도 지금 다시 발굴해서 토종벼씨 엄청 많이 지금 발굴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발굴됐을까요? 30년이 돼도 발화된다는 게 바로 이건 건데, 시골 가서 물어봐. 우리 그런 거 안 심은 지 오래됐는데? 아니, 한두 알이라도 있으면 한번, 옛날 우리 뒤주 속에 씨앗이 좀 남았을까? 뒤주 긁어가지고 나왔는데, 서너 알 나온 거. 와서 발화해보니 발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벽씨는, 그래서 식량이 될 수 있었어요. 벽씨는 30년을 더도 발화를 합니다. 대단한 사실은, 보관할 수 있는, 주식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보관이 가능했어요. 근데 보관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1년 보관이면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1년은 보관하면 그것은 주식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흉년 들고 이러면은 씨앗도 못 받을 정도로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주식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주식들은 3, 4년 이상까지도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이 주식이 됐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절기 한번 잠깐 볼까요? 마지막 절기 동지. 우리 동지 팥죽이라고 하잖아요. 동지 팥죽 소재가 뭐죠? 식재료 소재. 팥, 쌀. 팥만 있어갖고는 안 되죠. 그죠? 팥만 있어갖고는 안 되고 결국은 쌀이 또 들어가요. 우리의 모든 문화에서 쌀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동지 팥죽에 팥이 들어간다는 건 팥이 주곡식이었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 많은 분들이 팥은 주곡식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 농사직설에 보면 직파법 내용을 보면 쌀 2알, 피 2알, 팥 하나를 섞어서 직파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선 초기에는 이양법을 못하게 해요. 이양법 못하게 하고 다 직파법으로 돌리거든요. 근데 그 직파법 할 때 쌀 2알, 피 2알, 그 다음에 팥 하나. 피가 그땐 주식이었단 얘기예요. 주근간이었단 얘기예요. 요즘 피를 열심히 뽑아내잖아요. 피가 갖고 있는 양분이나 저희 몸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은 굉장히, 그래서 당뇨 가지신 분들은 요즘 다시 피가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살림 조합원이기도 한데 한살림에 가면 피가 잠깐 나와요. 근데 나오자마자 그날부로 그냥 병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귀한 식재료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천시 받았던 것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은 돌고 도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조선 초기에 어찌됐든
쌀을 최대한 심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굉장히 가뭄이 들 수도 있잖아요. 6월달에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벼나 피가 잘 자라지 못하겠죠. 팥을 정말 물을 잡을 수 없는 데는 팥이 근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잡을 수 있는 곳에는 팥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콩가시물이잖아요. 녹비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팥은 물이 들어가는 순간 녹아내려요. 얘는 밥곡식이지 수생식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녹아내려서 질소를 공급해주는 한마디로 녹비작물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피하고 쌀은 어떨까요? 피하고 쌀은 왜 같이 심었을까요? 그때 당시는 농약이 없어요. 그런데 멸구라고 하는 것들이 태풍 때 남쪽에서 잘 넘어오거든요. 이 벼말구는 벼만 먹어요. 같은 벼과식물인데도 피는 안 먹어요. 그러면 벼를 왕창 먹히게 되면 대신 피로라도 그것을 연명을 해야 했던 거고요. 그리고 피는 벼하고 달라서 생육 조건이 달라요. 훨씬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빨리 익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배고플 수 있잖아요. 그때 피밥들을 많이 해먹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왜 그 콩가식물 중에서도 콩이 아니라 팥이었을까요? 단백질이 많아요. 몸에서 흡수를 잘 안 해요. 콩을 많이 먹으면 설사해요. 그쵸? 소화력이 떨어져요. 근데 팥은 같은 콩가인데 탄수화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내기에 몸에서 흡수를 잘하고 에너지를 내기에 가장 적절한 게 탄수화물이었던 거죠. 녹두도 탄수화물이 많거든요. 근데 왜 녹두는 안 하고 또 팥으로 갔었을까? 녹두는 모든 걸 해독해버리는 성향이 있어서 양분으로보다 내 몸에 있는 걸 빼내버리는 성분.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녹두를 먹는 게 맞겠죠. 우리 너무는 과다하게 먹고 살지 않나요? 요즘 저 자꾸 막 몸이 불어요. 몸이 부는데 이 과다한 게 그때는 아니었던 거죠. 그때 먹거리가 부족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몸에 쌓아줘야지 돼. 에너지로 써야 할 것이 필요했던 거지 약으로 먹을 게 필요했던 건 아니에요. 녹두는 그래서 아프다든가 했었을 때 녹두죽을 끓인다든가 해서 약으로 먹는 게 기본인 거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팥으로 뭔가 했던 것들이 단팥죽 동지팥죽 그 다음에 시루떡도 팥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 삭칼국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그만큼 주 근간의 곡식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발달할 수 있었던 게 왜 그랬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팥을 많이 재배하는 데는 사실은 된장도 팥으로 담은 거 아세요? 많은 콩으로 매주 씁는 팥을 매주 씁는다 그래도 믿는다 그러잖아요. 팥으로 매주 썼어요. 팥으로 매주 써서 된장, 막장 다 담아 먹었습니다. 발굴이 다시 돼서 상품화가 되고 있거든요. 유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에다가 발표하려고 한 자료 중에 하나가 그걸 발굴하러 다니다 그걸 발굴한 팀이 누구였냐면 토종벽시 팀이 발굴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냥 해먹었던 거야. 그게 귀한 것도 아니었어 그냥. 근데 토종 씨앗을 받으러 갔는데 우리 동네 아유 팥으로 지금 매주 쓰려고 그러는데 왜 그걸 달라고 그려? 이렇게 된 거죠. 아니 팥으로 무슨 매주를 써? 우리는 팥으로 매주 쓴겨. 충청도예요. 그래가지고 발굴된 게 팥으로도 매주를 썼구나. 그래서 거의 팥으로 매주 쓰는 걸 다 기록으로 남겼어요. 이런 상황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 잊혀졌던 문화를 다시 찾는 것도 우리 몫이에요. 아직 안 찾아진 거 천지예요. 그 찾는 것도 또한 우리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